안녕하세요. 자, 우리 모의고사 민법 총칙 과목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명령과 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법원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죠. 성문법 전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는 창설될 수 없다. 우리 민법 185조에 보시면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물권은 법정주의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때 물권 법정주의 법은 법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도 들어갑니다. 그 조문에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 외에는 그랬으니까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는 거죠. 2번도 틀렸고 3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이게 이제 민법 1조 조문이죠. 이게 맞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4번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법적 확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관습법이 되려면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죠. 틀렸고요. 5번 민사에 관한 조약은 법원이 아니다. 국제법 조약도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우리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5번도 틀렸습니다. 자, 2번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의칙은 다 판례가 문제에 나오죠. 자, 1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맞는 문장이죠. 그 미성년자가 자기가 미성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그게 신의칙에 반하느냐에 대해서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 제도는 신의칙보다 우선해서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2번 채권자가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에 그 채무자가 재산이 없었나 보죠. 그래서 채무자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제3자 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명의신탁 해놓은 다음에 일단 명의가 채무자 앞으로 넘어왔으니까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거 당연히 신의칙에 반하죠. 2번도 맞고요. 3번 회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확정채무, 확정채무 동그라미 치실래요? 확정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이사직을 사임한 다음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확정채무는 해지 못합니다. 그 불확정 채무, 계속적 채무 보증 그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데 확정채무 보증한 경우는 사임했다 그래서 그 보증수는 채무 내용이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건 해지하지 못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신의성실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의 입장이죠. 5번 상기권 행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기권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권리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원래 권리남용이 되려면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둘 다 필요한 게 원칙인데 우리 판례가 상계권, 상표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문자. 정답은 틀린 문장 찾으라 그랬어요. 3번이네요. 자, 3번 문제 케이스 문제로 하나 내봤습니다. 태아갑의 아버지 을이 자동차 운전자 병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죠. 첫 번째, 갑은 태아는 원래 권리 능력이 없는데요. 일정한 경우 태아가 늦게 태어나서 불쌍한 경우 있었죠. 불법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 대습 상속, 유류분 유증 또는 인지의 대상 6가지 경우에는 태아를 살아있는 걸로 그 권리능을 인정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태아인 동안에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출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갑이 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가해자 병을 상대로 해서 불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의뢰 중상으로 인해서 자기가 겪을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는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니까 그 불법 손해배상에 들어갑니다. 청구할 수 있다. 1번 맞는 문장. 2번 을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사망을 하면 권리 능력이 상실되느냐, 사망 신고를 해야 상실되느냐. 사망 신고는 보고적 신고죠. 그러니까 사망 신고와는 관련 없고 사망하면 권리 능력은 상실됩니다. 2번 틀렸습니다. 3번 갑이 아직 태아인 동안에 을이 사망했대요. 그래도 이제 상속권 인정되니까 해제적 건설은 일단 그 권리 능력을 상속권 인정하고 태아가 사산되면 그 출생을 못하면 소급해서 권리 능력을 부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제적 건설에 따르면 출생 전에도 상속권 인정이 되는 거죠. 그 3번하고 4번 묶어보실래요? 정지적 건설하고 해제적 건설 차이점이 있는데 정지적 건설은 출생을 기다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지적 건설에 따르면 출생 전에는 상속 못 받는 거죠. 출생을 기다려서 출생하면 소급해서 권리를 인정하는 거니까. 그 판례는 정지적 건설입니다. 일단 기다리라 그러고 학설은 다수를 해제적 건설이죠. 그냥 먼저 인정하고 나중에 출생 못하면 다시 토해내면 되는 거 아니냐. 3번, 4번 구분해 두세요. 둘 다 맞는 문장이니까 밑줄 쳐놓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5번 태아가 사산했대. 여러분 사산되면 학설 대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학설 대립은 나중에 출생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학설이 대립되는 거지, 사산된 경우에는 얘는 출생을 못했기 때문에 태아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제적 건설과 정적 건설의 대립과 상관없이 갑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문장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미성년자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죠. 자, 1번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상계할 수 있다. 상계는 상호 계산, 서로 갖고 있는 채권 채무를 동일하게 한해서 이렇게 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계하게 되면은 내 채권도 사라져요. 그러면은 이제 권리만 얻는 게 아니고 의무를 면하는 것도 아니죠.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받은 특정 용어. 이때는 그 미성년자 입장에서 그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등을 인지하기 때문에 소송 능력도 인정합니다. 영업 허락 받으면은 영업 허락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권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대리권도 사라지고 심지어 소송 능력도 인정합니다. 알아두세요.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게 아니다. 근데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 한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죠.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만 17살이 되면 유언할 수 있죠. 유언할 수 있다. 맞고. 5번 법정 대리인이 사용 목적을 정해서 처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서 처분 허락했는데 그 범위가 의미에 대해서 재산의 범위를 말하는 거지 목적이 구애받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등록금으로 쓰라고 돈을 줬는데 그걸 아들이 술 사 먹어도 취소 못합니다. 왜냐면은 등록금 이런 목적이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준 돈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번도 맞는 문장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5번 제한능력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특정 후견은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다. 특정 후견은 그 제한능력자 제도가 아니죠. 제한능력자 제도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세 사람이고 특정 후견은 멀쩡한 인간인데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싫다 그러면 안 됩니다. 조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다. 맞는 문장. 가정부부는 한정 후견 개시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다. 한정 후견 개시하고 성년 후견 개시 두 가지는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특정 후견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도 이를 거절할 수. 단독 행위는 거절하는 건데 거절의 상대방은 그 법정 대리인에게 해도 되지만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도 거절해도 됩니다. 3번도 맞고요. 4번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은 특정 후견 심판에서 정해진 특정 후견의 사무 범위 내로 제한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멀쩡한 인간이라니까요. 특정 후견 심판을 받아봤자 얘가 권리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행위 능력이. 왜 그러냐면 얘는 원래 멀쩡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멀쩡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 특정 심판에서 도와주기로 해서 특정 의견을 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더라도 이 사람 행위 능력이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피특정 의견은 제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멀쩡한 인간입니다. 5번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렇죠? 원래 이제 피성년 후견인은 그 동의받아서도 못하고 성년 후견이 다 대신해 줘야 되는데 우리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건 네 혼자 하라고 정해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5번도 맞는 문장.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 또 케이스 문제,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건데 그래도 이런 문제도 좀 풀어보셔야죠. 일본어는 처음에는 일본어에 풀기 좀 힘들겠지만 연습을 해보시면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그 차별을 둘 수 있는 게 되겠죠. 일단 저 시험 문제 실제 나왔을 때는 마지막에 다 풀고 나서 돌아오셔도 괜찮겠죠. 시험 문제를 먼저 풀고. 6번 93년도 3월 30일 날 출생한 갑은요 2011년도 3월 30일 날에 법정대리인 동의 18살이네요. 만 18, 2011년이니까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동산 팔았다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미성년자 갑은 스스로 매매 계약을 취소했죠. 취소는 할 수 있죠.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면 소금 무효죠. 맞고. 2013년도 3월 30일이면 만 20살이네요. 20살이니까 이제 19살이 넘었으니까 성년이 됐죠. 중도금을 수령했잖아요. 그럼 이건 전부나 일부 이행, 법정 추인 사유가 됩니다. 법정 추인 사유가 돼가지고 다시는 취소 못합니다. 맞고.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갑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되면 그 부당이득 반환하셔야 되는데 미성년자는 무조건 현존 이득이죠. 그래서 갑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맞고. 여러분 2012년도 3월 30일이면 19살 딱 되는 날짜죠. 그 93년 3월 30일에다가 19을 더하면 계산점이 3월 30일이니까 얘가 19살이 되는 날짜가 2012년 3월 30일 오전 0시예요. 그럼 이제 얘는 19이 됐으니까 추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인할 수 없다.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7번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봐라 그랬죠. 법인은 맨날 조문이 나오니까. 자, 이사 대표권 제한은 정관의 표류적 계상이다. 정관에서 여러분 그 표류적 계상이 뭐죠? 목명사자의 사전. 목명사자의 사전. 대표권 제한은 없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입니다. 그 재산을 분배할 사원이 없잖아요. 2번도 틀렸고요. 사단법인은 그 대표자 주소에서 설립등기 한다. 대표자 주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합니다. 3번도 틀렸고요. 4번은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사원청의 결의로 표명된 경우에 그 결의에 관한 해석은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틀렸죠? 그 정관은 자치법이거든요. 그 법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지 사원청의 결의로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의로 해석해 봤자 사원도 구속 못하고요. 법원도 구속 못합니다. 4번 틀렸습니다. 5번 사원자격 득실에 관한 정관 규정이 적법하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구속은 좀 바뀌었답니다. 근데 정관 변경의 의미가 뭐냐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한다. 맞는 문장이죠. 사원이 바뀌었더라도 일부 사원이 바뀌었더라도 동일성이 상실되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8번도 케이스인데 이제 8번은 좀 더 쉬운 케이스죠. 숫자가 등장 안 하니까. 35조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조문입니다. 민법상 A법인의 이사 갑의 불법행위로 을에게 손해가 발생했는데 을의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그랬죠. 자, 1번 A의 불법행위 인정되는 경우에 갑은 면책되지 않는다. 그렇죠? 법인도 책임지고 이사도 책임지고 둘은 부진정 연대채무. A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A는 756조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여러분 대표자가 잘못하면 무조건 35조입니다. 종업원이 잘못했을 때 756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사 갑이 잘못한 경우니까
35조만 부담하는 거죠. 750조는 부담하지 않는다. 맞는 문제야. 갑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인으로 인정되면 그러면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그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을이 그 행위가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대요. 그러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악이거나 중과실일 때는 A의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악이 피해자, 중과실 피해자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죠. 3번 틀렸고요. 4번 갑에게 대표권이 없다. 대표권이 없으면 35조는 안 되는 거죠. 35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권이 없는데 얘가 만약 종업원이다 그러면 750조가 되겠지만 35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냐는 건데 35조는 대표 기관의 불법행위를 이런 책임이기 때문에 갑에게 대표권이 없으면 35조 A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4번도 맞는 문제이고요. 5번 갑이 A의 목적 범위, 외부적 범위를 벗어나면 35조 2항에서 책임 안 진다고 돼 있죠. 그때는 이제 손에 피 묻힌 사람들만 책임지는 거죠. 의결에 찬성한 사원, 의결을 집행한 이사가 연대 책임을 지는 거지 A 법인이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5번도 맞는 문제. 9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봐라. 물건은 이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나오는데 저는 두 문제 정도 냈습니다. 첫 번째, 완공된 신축 건물이랄지라도 보존 등기 전에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건물은요 신축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와는 관계없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한필토지 일부에도 지상권 설정할 수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의물권 설정할 수 있고요. 임목 등기하시면 그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등기부잖아요. 저당권 목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고요. 4번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 여러분 농작물은 허락 안 받고 심어도 무조건 심은 사람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기속과는 틀렸습니다. 경작자에게 기속하는 거죠. 5번 주유소 주유기는 저 건물에 부합돼서 종물로 볼 수. 여러분 주유소 주유기는 종물입니다. 부합물이란 말은 그 붙어서 하나가 됐다는 소리인데 우리 판례는 주유소 건물 따로 주유기 따로인데 같이 주종관계 있다 그래서 종물로 봅니다.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부합물하고 종물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0번 권리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자, 1번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저당권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명인 방법은 등기부가 아닙니다. 임목 등기부는 등기부니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데 명인 방법은 등기부가 아니거든요. 저당권 설정은 안 되고요. 양도 또는 양도담보 그 정도만 되는 거죠. 2번 주물 자체의 상용이 공유되지 않고 주물의 사용자를 도와준다. 그건 종물이 아니죠. 맞고 매매 목적물 예를 들어 매매에서는 그 인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수취하거든요. 그래서 3번 목적물 인도 전에 목적물 생긴 과실은 누가 먹는다고요? 매도인이 먹는 거죠. 587조 조문입니다. 4번 횟집 건물에 그 수족관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수족관이 크면 그 수족관 건물이라 그랬죠. 이걸 종물로 봤습니다. 맞고요. 종물은 주문의 처분에 따른 다른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죠. 달리 정할 수 있다. 5번도 맞고요. 11번 다음 중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03조도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게 판례죠. 1번 보시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 돈을 빌렸었는데 둘째 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해서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이자가 너무 셌다는 거죠. 103조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은 이런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허위 진술할 때니까 돈 달라. 당연히 103조 무효입니다. 근데 3번이 중요해요. 여러분 세금 좀 땡겨 먹으려고 다운계약서를 쓴 거죠.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않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한 거. 우리 판례는 이걸 103조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 포탈 목적, 투기 목적 이런 것들은 103조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103조 무효가 되려면 진짜로 나빠야 되는데 다운계약서는 보통 사람들도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103조 무효가 아니다. 11번은 3번이 무효가 아닙니다. 4번 그 위약벌 약정 너무 심하게 했나 봅니다. 일방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는 과대한 반대급부를 부담시키는 법률행위 그 위약벌 약정을 한 건데
이거 103조 무효라 그랬죠. 키워드가 뭐 우월한주의를 악용, 과도한 반대급부 그런 표현이 보시면 이게 좀 나쁘다는 게 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요약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저 5번하고 4번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5번도 나와 있죠. 요약발. 채무자에 대한 의도, 의무의 강제에 의해서 얻어지는 채권자 이익에 비해서 약정된 요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103조 무효입니다. 여러분 4번, 5번 같은 이어지는 판례입니다. 그 지문 잘 알아두세요. 12번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불공정 법률행위는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만 다 풀어도 시험 문제 맞출 수 있죠. 자, 1번 피해 당사자가 공박경설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 법률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문제야. 무경험은요, 어떤 특정 영역을 해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 맞는 문장이죠. 공박은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원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렇죠? 보통 이제 공박 그러면 그 재산적 공박을 말하는데 정신적이나 심리적, 신체적 다 포함합니다. 근데 실제 그 판례에서는 신체적이란 표현보다는 심리적 이렇게 나왔거든요. 심리적, 정신적, 심리적 그랬는데 문제에서는 신체적으로 나왔네요. 기본적으로 가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경매에서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느냐. 여러분 경매는요, 법원의 경매 담당 판사님이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이 조금 싸게 넘어갔다 그래서 그 불공정 경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맞고요. 5번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판례가 그냥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알박기 사건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너무 대금이 과도했거든요. 그걸 적정한 규모로 대금을 깎아주는 전환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2010년도 최근 판례니까 잘 알아두세요. 불공정 법률행위도 전환을 인정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인정 안 할 줄 알았더니 판례가 인정을 해가지고 지금도 추인은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전환은 인정합니다. 5번 틀렸습니다. 13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비지인 표시는 원칙적 유효다 맞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섬유 대응하지 못하다 맞고, 여러분 저 혼인 입양 같은 가족법상 법률행위는요 그 107조 같은 거 적용 안 됩니다. 그때는 진위가 무조건 중요하니까 비진이 혼인은 다 무효죠. 비진 혼인은 무효이기 때문에 3번 혼인과 입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문장입니다. 공무원이 사표를 냈는데 그래서 잘렸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가 이거 비진이 표시를 주장하면서 그 상대방 국가 측에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공포평에는 10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표시된 대로 효과가 생긴다 그랬죠. 일반 사기업하고 다릅니다. 공포평, 공무원이 사표 내는 게 공포평이거든요. 거기에는 10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도 맞고요. 5번 진이라는 것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 아니라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다. 바뀌었죠? 진이는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라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죠. 5번이 틀렸습니다. 14번 통중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통중허위 표시는 108조죠. 그래서 통중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통중허위 표시 채권자 취소권 대상 되죠.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표를 면하려고 을과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등기 넘겨줘. 이거 허위 표시죠. 무효죠. 근데 이건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이렇게 이런 짓거리를 했잖아요. 103조 무효는 아닙니다. 103조 무효가 아니라는 소리는 746조의 불법인 급여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나중에 잠잠해지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번도 맞고요. 3번 통중허위 표시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선의이면 되고 무과실할 필요. 조문 자체가 선의의 제3자잖아요. 무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선의 무과실 제3자가 아니에요. 그냥 선의의 제3자. 4번 통중허위 표시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허위 표시 무효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의는 다 추정됩니다. 그래서 무효 주장하는 자가 제3자가 악이라는 걸 입증하셔야 되죠. 4번 틀렸고요. 5번 차주와 통정에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구 상호 신용금고법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계약 이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종전의 상호신용금고에서 새로운 상호신용금고로 계약을 다 넘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약을 넘겨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3자에 해당하냐 안 하냐는 건데, 우리 판례는요, 계약 이전 받은 금융기관은 새로운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종전 상호신용금고의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는 걸 보니까 새로운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조심하세요.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맞는 문장입니다. 15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했을 때 취소할 수 있죠. 이게 다 판례인데, 그런데 취소가 매수인이요, 그게 하자담보 책임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수천지 모르고 차를 산 거죠. 그러면 담보 책임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담보 책임을 묻는 거하고 착오가 경합할 건가에 대해서 전에 판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판례가 나왔죠. 그래서 경합을 긍정했습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 주장하셔도 되고요, 착오 주장하셔도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그걸 경합 긍정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의 성립과는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문장. 매도인이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내니까 매매계약을 해지했겠죠. 근데 매수인이 왜 중도금을 안 냈냐면은 착각한 것 같아서 안 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해지된 다음에 착오로 이유로 취소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해제 후, 매도인의 해제 후 매수인의 착오 취소를 우리 법원이 인정을 합니다. 2번도 맞고요. 3번 의사표시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발생했다. 중과실로 발생했으면 취소 못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표의자가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악용한 경우죠. 그러면은 취소를 인정합니다. 예의적 판례입니다. 원칙적으로 중과실 착오자는 취소 못합니다. 다만 예의적으로 상대방이 악용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4번 주채무자가 차용권 반환 채무를 보증하려고 공정증서에 사인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구상금 채무에 관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판례가 뭐라 그러냐면 액수가 똑같았거든요. 그 채무의 성질이 차용금 반환이냐 구상금 채무냐 거기에 달라졌는데 어차피 액수는 3천만 원 똑같았어요. 지금 지문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그 판례를 갖다 베낀 건데, 그 판례가 그러니까 뭐라 그랬으냐, 중요 부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액수가 똑같으니까 이게 차용금 반환 채무인지 알았다고 해서 착각했다 그래서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보증 쓰는 것은 보증 금액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4번 잘 알아두세요. 얼마를 보증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보증 쓰는 채무의 성질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 거죠. 중요 부분이 아니다. 맞고. 독일에서는 경과실 착오자가 취소할 때는 조금 손해배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독일도 하니까 우리도 그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을 인정하자 막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법원은 조문이 없으니까 인정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경과실이라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 이유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X. 판례는 지지 않는다 그래요. 왜? 우리 법원에 책임을 진다는 조문이 없어요. 우리는 경과실 착오자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적법이잖아요. 불법행위가 되려면 위법해야 되는데 경과실 착오자가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법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게 해설에 그 판례를 다 원문을 실어놨으니까 그 밑줄도 쳐놨거든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1번 미성년자인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본인과의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위임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리행위를 취소 못하는 거죠. 자기가 대리행위를 취소 못하는 거지, 이 위임계약은 대리권을 발생시킨 기초적 내부관계잖아요. 위임계약 체결할 때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멀쩡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위임계약은 대리행위를 취소 못하는 겁니다. 대리행위를 취소 못하는 거지 위임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을 취소했을 때 대리행위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 것이 수권행위 유인성 무인성 문제라고 있거든요.
제 교재에도 있는데 제가 강의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시험에 내질 않아요. 내면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 무시하고 어찌됐든 간에 뭐는 가능하다? 위임격을 취소할 수 있는 건 가능하다. 미성년자가 대리인이 되면은 자기 대리행위는 취소 못해요. 나 미성년자인데 대리행위를 했으니까 취소. 그건 안 돼. 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조문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대리행위를 취소 못하니까 위임계약도 취소 못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위임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은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처음에 대리인하고 본인이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임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여러분 2번 잘 알아두세요. 입증책임. 이게 지금 대리행위를 했는데 지금 이 대리인이 대리꾼이 있냐 없냐가 다투어졌거든요. 누가 입증해야 될까? 네, 상대방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 입증 책임의 대원칙은 뭐냐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유리한 사람이 입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계약이 멀쩡하게 되려면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 대리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저 대리인이 대리꾼이 있는지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번 잘 알아두세요. 본인이 대리권이 없다고 입증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입증하셔야 돼요.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두 사람의 대리인이 됐다. 이거 쌍방대리잖아요. 쌍방대리는 본인 허락 없으면 무권대리로서 무효죠. 조심하실 거. 그 무효 동그라미 하시고 그 무효는요. 우리 판례가 그 무효를 확정적 무효랑 유동적 무효를 잘 구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무효라고 그랬는데 이 무효의 표현은 정확히 뭐라고요? 무권 대리로서 무효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그 위에 가로 안에 닫혀있는 판례에 따라 풀어라 그랬잖아요. 이게 판례 원문이다 보니까 이 문장이 나오면 틀렸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전에 시험에 나왔어. 다른 시험에 몇 번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판례가 말하는 이 무효의 의미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로서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의 의미다. 그런데 판례는 그냥 무효라고 판례에 썼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판례를 물어봤을 때 그게 무효의도를 틀렸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몇 번을 강조를 했어요. 근데 시험장에 문제가 나왔더니 그걸 틀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시던 말씀이 선생님 그 무효 아니잖아요. 무권 대리로서 무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아니 무권 대리 무효가 맞다니까요. 맞는데 판례가 표현을 무권 대리로서 무효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무효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판례 표현으로서는 그 문장이 맞다고 하셔야죠. 다만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무효는 판례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로서 무효, 유동적 무효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조심하세요. 그래서 3번은 부정확한 표현이지만 판례가 그렇게 표현을 썼기 때문에 틀렸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무권 대리로서 무효이다. 또는 유동적 무효이다.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고 일부러 문제 또 낸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강의를 했는데 또 시험장에 틀리고 오셔가지고 조심하세요. 4번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면 여러분 본인과 대리인 중에서는 대리인이 당해야 되죠. 대리인이 당했으면 취소권이 생기는 건데요. 취소권은 본인한테 생기죠. 그래서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맞는 문장입니다. 5번 어떤 사람이 대리인인 것처럼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이의 없이 방임했다는 사실로부터 대리권 수여를 추단할 수도 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실제 시험에 나왔고 이게 2016년도 최근 판례인데 어떤 사람이 대리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본인이 그냥 그걸 아무 소리 안 하고 방임했단 말을 내비뒀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대리권 줬단 소리냐, 본인이 진짜 대리권 줬단 소리냐. 근데 판례가 대리권 줬다는 걸 추단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대리권 주는 게 명시묵시 다 가능하거든요. 내 대리인이라 떠들고 다니는데 본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한 말은 대리권 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판례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좀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해설을 한번 볼까요? 해설에 가셔서 해설에 가시면 그 판례 원문이 실려 있는데 자 읽어보시면 밑줄 친 거 볼까요? 아니 전부 다 읽어보겠습니다.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분류식 행위로서
명시적인 의사표시 의무이 없이 묵시적 의사표시에서도 할 수 있는데 명시 묵시 다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형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해서 대리권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 요 문장을 가지고 줄여서 시험에 지문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좀 기억해 두세요. 16번 문제 별표 치고요. 16번 별표 치고 이 문제는 자꾸 반복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17번 갑은 을의 대리인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 갑이 본인인지 을이 본인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을이 본인이죠. 갑은 대리인이고. 자 1번 임의 대리인 갑은 자기 책임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틀렸죠? 임의 대리인 복대리인 선임하려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2번 갑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갑은 을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은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죠. 을의 이름 아니에요. 갑의 이름으로. 3번 갑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비용은 갑의 이름으로 법률은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이름으로 하셔야죠. 갑의 이름이 아니라. 4번 갑이 선임한 복대리인 비용의 복대리권은 갑의 대리권이 소멸하죠. 갑의 대리권 사라지면 복대리권 사라집니다. 그 존재의 근원이 사라졌으니까 같이 사라지는 거죠. 법정 대리인 갑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어요. 그러면 책임 줄여주죠. 선임 감독 책임으로 줄여줍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병의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120이죠. 단서입니다. 그럼 18번 미성년자 18살짜리 18번인데 18세네요. 18세인 갑은 자기가 을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사칭해서 실제 대리인이 아니라는 거죠. 대리인이 아닌데 대리인이라고 사칭해가지고 자기가 보관하던 을의 노트북을 그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1번 을이 병에게 을이 이제 본인 아닙니까? 추인했대요. 추인하면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적 효력이 생긴다. 맞고. 자, 을이 갑에게 추인한 때에도 여러분 추인을 지금 보통 을이 상대방 병한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판례도 그렇고 을이 추인을 병한테도 되고 갑한테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갑한테 추인하게 되면은 그 소식을 못 들은 병 입장에서는 병한테는 그 추인이 있다고 주장할 수 못합니다. 그러니까 병은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추인 전까지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추인이 있었지만 병한테 직접 안 했기 때문에 병이 모르고 있으면 병 입장에서는 추인이 없는 것처럼 봐가지고 여전히 철회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에게 추인할 때는 죄송합니다.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죠. 3번 을이 추인하지 않으면 갑은 자신의 선택으로 병에게 매매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135조 책임 말하는 건데 두 군데가 틀렸어요. 첫 번째는요. 갑이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는 135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한 능력자는 135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틀렸고요. 두 번째는 선택도 갑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죠. 병이 선택하는 거예요.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상대방 선택, 자신의 선택 이 문장도 틀렸고 이걸 상대방 선택을 바꾸더라도 어차피 갑은 미성년자니까 책임 안 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틀린 문제. 4번 병이 갑에게 대리권을 알았더라도 최고는 할 수 있죠. 추인한 때는 갑이 자신이 미성년자로 매매계약을 취소합니다. 여러분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추인해버리면 그 다음에 미성년자 갑은 더 이상 취소 못합니다. 5번도 맞는 문제. 또 뭐 맨날 나오는 케이스니까 받으시고. 19번 문제 법적 표현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있었다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 표현들에는 다 모든 조건이 상대방 선의 무과실이죠. 맞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서 대리권이 있거든요. 근데 일상가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을 해가지고 권한난 표현들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있긴 한데 엄격하게 해석하라 그랬죠. 잘 인정하진 않죠. 세 번째, 대리인이 사자를 통해서 사자 동그라미
사자는 심부름꾼이죠. 심부름꾼을 통해서 올권행위를 했습니다. 사자는 이제 대리인이 아니거든요. 대리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표현대리가 되겠냐는데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우리 판례는요, 사자의 권한을 기본 대리권으로 인정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권한 넘은 표현들의 경우에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는 행위 당시 기준이죠. 맞고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했으면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인데 대리권이 소멸된 다음에 본인이 직접 이렇게 대리인이 직접 해도 되고요. 다른 복대리인 선임해서 복대리인 하는 게 똑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129조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5번도 맞는 문장이죠. 틀린 건 3번입니다. 사자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올권행위를 하게 되면은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19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0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가지고 토지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경우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유동적 무효죠. 현재는 무효인데 허가 받으면 소급 유효가 되는 경우 그 유동적 무효라 그러죠. 이게 전부 다 판례죠. 20번 같은 거 전부 다 판례이기 때문에 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매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누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자도 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없다. 틀렸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규칙사유 있는 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번, 허가구역 지정 해제되면요, 나는 지정 해제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이제 허가 안 받습니다. 유효로 확정되는 거고요. 지정이 만료됐는데 재지정 안 됐대. 그건 또 2번하고 똑같은 거죠. 재지정 안 되면은 해지된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2번, 3번 묶으세요. 허가 받으면 계약은 소급 유효가 되기 때문에 허가 후에 계약서 새로 쓸 필요 없습니다. 맞고요. 이게 지금 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체결한 매매 계약인데 사기당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은 다음에 사기 취소해야 되는지, 허가를 받기 전에도 사기 취소할 수 있는지, 굳이 허가를 받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허가 받기 전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죠, 신청하기 전에 사기관 취소를 주장해 가지고 취소됐으면 이제 소급 무효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절 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조심하세요. 사기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허가를 받은 다음에 주장해도 되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주장해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허가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도 사기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문장입니다. 21번, 법률행위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무효는 알고 추인할 때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죠. 그래서 새로 법률행위로 본다. 맞고, 취소했던 법률행위 취소원이 소멸된 뒤에 취소권자 상대방 이런 법정 추인서 이행 청구는요, 취소권자가 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하는 경우는 이행 청구 법정 추인이 안 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취소해서 법률행위는 상대방한테 하라. 맞고, 제한 능력 취소할 때는 무조건 현존이득이라 그랬죠? 맞고, 취소했던 법률행위가 적법하게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됐어요. 됐죠? 여러분, 무효가 됐죠? 그러면 이제 무효행위 추인은 됩니다. 예, 그건 또 됩니다. 그래서 무효가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은 됩니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을 요건을 갖췄을 때는 이럴 때 그 추인은 무효행위 추인 말하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아니라 이제 무효가 됐으니까 무효행위 추인을 말하는 거죠. 맞는 문장입니다. 22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자,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돼요? 돈 주기 싫어하는 사람, 다투는 자가 입증하는 거죠. 불능조건이 해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불정무죠? 무효다. 맞죠? 조건 성취로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고의과실, 시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도 상대방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죠. 그때 이제 고의만 들어가면 과실도 들어갑니다. 반시인 행위에. 맞고요. 4번, 기한이익은요, 당사자 특이하게나 법률행위 성질에 의해서 분명하지 않은 때는 채권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하죠.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한다. 여러분,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어요. 조건이 성취된 대로 효력이 생기는 건데, 거기 사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본인들이 원하면
소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문제입니다. 성취 전에 소급할 의사를 표시. 특약이잖아요. 특약이 있으면 소급합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원칙은 소급표가 없는데 특약이 있으면 소급할 수 있다. 23번은 오늘 낸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건데, 소멸시효 92년도 3월 25일 날 생긴 갑은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2010년도에 3월 24일 날 대강 날짜 따져보면은 이 날짜가 18이죠? 18일 되는데 3월 24일 날 3월 25일이 기산점이니까 얘가 19살에 되려면 2011년도 3월 24일 오후 12시가 돼야 어른이 되거든요. 근데 3월 10년이니까 지금 18살 정도 되는 거니까 아직은 어른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동산 매매한 것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고 싶어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는 거 좀 물어보는 건데, 취소권 행사 기간은요, 추인할 수 있는 날 3년, 법률이 한 날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언제죠? 어른이 돼야 되거든요. 어른이 되는 날은 2011년도 3월 24일 오후 12시라 그랬죠. 거기다 3년을 더하면 2014년도 3월 24일 오후 12시가 될 테고, 법률이 한 날 10년은 법률이 한 날 2010년이잖아요. 얘는 초일 불산입이니까 3월 25일이 기산점이 되고 만료점은 2020년 3월 24일 오후 12시가 되거든. 둘 중에 짧은 날짜 2014년도 3월 24일 24시가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취소권을 행사해야 되겠습니다. 그 해설을 제가 자세히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칠판을 좀 써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팔을 좀 다쳐가지고 좀 필기가 좀 불편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해설에 그대로 자세히 써놨거든요. 이걸 좀 읽어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3년, 10년을 다 계산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할 때 3년 계산할 때는 또 초일을 산입해가지고 19살 날짜 어른이 되는 날짜 계산할 때는 초일 산입이잖아요. 얘는 기산점이 3월 20일 그대로 맞는데 10년 계산할 때는 이게 또 초일 불산입이니까 3월 25일이 기산점이 된다는 그것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 부작위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위반행위 한때부터 진행하는 거죠. 위반행위 안때가 아닙니다. 한때. 정적권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진행하고요.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진행 안 하겠죠. 성취돼야 진행하는 거니까. 조건이 성취가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기로 했어요. 시험에 합격 못했어요. 그럼 자동차 안 사주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가 안 생깁니다. 성취돼야 권리가 생기거든요. 권리가 생기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죠.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시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조건 성취 시부터 진행하는 거거든요. 3번 이것도 재밌는 거죠. 아직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을 팔았어요.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는 등기를 넘겨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등기를 넘겨달라고 그러면 건물이 완공이 돼야 대장이 만들어지고 등기부에 기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는 것은 법률상 장애가 되기 때문에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는데 얘는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맞는 문자 잘 알아두세요. 4번 때문에 한 거죠. 4번 때문에. 여러분 주택임대가 끝났는데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잖아요. 또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임차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동시에 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증금 반환과 임차 목적물 반환이 동시에 관계 있어요. 그럼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대법원이 뭐라 그러냐면은 동시행 관계가 있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그랬어요. 동시행이 있더라도 그 잔금 지급하고 등기 서류 교부가 동시행이잖아요. 그러더라도 잔금 지급일이 되면은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 같은 경우도 그 전에 그 판례에 비춰보면 진행한다 그래야 되는데, 이걸 진행한다 그러면 임차인한테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바꿉니다. 무려 이걸 한 4년을 고민했죠. 대법원이 4년을 고민해가지고 이때는 진행하지 않는다로 판례가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 물건을 깔고 앉아 있는 것이 권리 행사로 본 겁니다. 권리 불행사가 아니라, 그리고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진행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 잔금 지급하고 등기소리 교부는 바뀐 게 아닙니다. 그 판례가 바뀐 건 아니고 임대차에 대해서만큼은 진행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진행해야 되거든요. 동시인관계에 상관없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게 그동안의 판례 입장이었어요. 근데 판례가 여기서는 판례가 말을 바꿔가지고 주임법상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죠. 최근에 나온 판례다 보니까. 5번.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멸시효 여부를 판단. 기산일은요 변론주의가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주장한 날짜를 기준으로 봅니다. 5번 맞는 문장입니다. 다 좋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5번 보시면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른 것을 찾으라 그랬죠. 재판상 청구는요, 그 소가 각하되거나 기각되거나 또는 취하되면은 소멸시효 중단 여력이 없죠. 소가 인용이 돼야 되거든. 근데 기각이 되면은 중단 여력이 없는 거죠. 근데 다만 이걸 리사이클링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몇 개월 안에 1년이 아니라요, 6개월 안이죠.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 참가, 압류, 재파 압 그걸 하게 되면 중단 여력을 최초 청구 시로 그 중단된 걸로 계속 봐줍니다. 조심하, 1년 아니에요. 6개월입니다. 6개월. 1년은 너무 심했죠? 6개월. 이런 파산 절차 참가하면은 중단되는 거 맞거든요. 근데 파산 절차를 참가했는데 채권자가 이를 취소해가지고 취소하면 결국 참가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중단 여력이 없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청압승이죠? 양도는 아닙니다. 중간에 살짝 양도를 집어넣어놨죠? 청압승이니까 양도는 X입니다. 그래서 양도나 승인의 중단 틀렸습니다. 양도는 빼야 됩니다. 네 번째, 최고는 잠정적 시효 중단 여력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후속 조치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파, 하임, 압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안에 하셔야 됩니다. 6개월. 그래서 3자가 틀렸습니다. 6개월 안에 후속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후속 조치를 취한 때로부터 소급해가지고 6개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중단된 걸로 봐주는 거죠. 보통 날짜, 숫자하고 장난치지 않는데 이 문제는 숫자를 틀리게 해서 계속 문제를 만들어 놨죠. 5번.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은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맞아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했는데 권리자가 청구해가지고 취소가 됐대요. 그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단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했는데 뭐 중단되지. 취소했대. 그러면 다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단 여력이 없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그 실제 시험 문제 수준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어려운 케이스 문제 몇 개 있는데 올해 작년에 1차 합격자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 시험 문제 수준이 작년처럼 나올 건지 좀 어렵게 나올 건지를 우리가 감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연습할 수 있는 좀 어려운 케이스 문제를 2개 넣어놨으니까요. 다시 한번 틀린 것도 복습하시고요. 맞은 문제도 다시 한번 읽으셔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걸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